서기 2030년 5월 31일, 이제 엘리사는 20살이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부재로 대학을 나올 수 없었지만 영리했기 때문에 중견기업 격리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겨우 1년차 직장인이었으므로 모은 돈은 없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고 간 월세방 보증금은 지켜졌지만 그녀의 아빠 명의로 된 월세방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엘리사 남매가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다행히 월세방 주인이 매우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월세만 10만 원을 올려받은 채 여전히 엘리사 남매를 살게 해주었다. 엘리는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 목사님 덕분에 신학대학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발효된 차별금지법으로 더 이상 예전처럼 전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교인 수가 줄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엘리는 목회자의 길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는 결국 1년 전 도시를 떠나 상대적으로 통제가 적은 시골로 내려갔다. 엘리사가 격리가 된 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사실 엘리사 역시 오빠 엘리가 시골로 내려갔을 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혼자서 도시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젠가 아빠가 돌아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빠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빠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아빠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들은 아빠가 돌아온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4년 전쯤 아빠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기 때문이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꼭 돌아오겠다는 짧은 내용이었지만 분명 아빠의 필적이었다. 엘리와 엘리사는 그 편지를 보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들은 지금 아빠가 돌아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절대로 그 집을 떠나지 말자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는 도시에 남기로 하였다. 엘리는 혼자 남아 아빠를 기다리겠다는 엘리사를 두고 시골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엘리사의 강권으로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다. 어느새 엘리사가 혼자 살게 된 지 1년이 흘렀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도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제 그녀는 엄마와 엘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 만약 그녀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가 되어버린 도시에서 그녀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출근길은 그나마 나았다. 해가 밝은 시간에는 범죄가 덜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도시 곳곳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대한민국 치안이 잘 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 말이 되어버렸다.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범죄를 치안이 따라갈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해가 진 후에는 절대로 여자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되었다. 금요일 저녁, 엘리사는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다. 월말이라 업무가 많았지만 해가 지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기 위해 가장 급한 업무부터 마무리 지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퇴근하게 되었다. 여름이라 다행히 해가 늦게 졌지만 곧 어두워질 예정이었다. 엘리사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하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약 1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 오는 날은 범죄가 더욱 많이 일어났다. 그런 날은 교통마비로 치안이 더 엉망이라는 것을 예비 범죄자들은 알고 있었기에 비 오는 날을 노리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엘리사는 마음이 급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미 길에는 그녀 외에 혼자 다니는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남자와 같이 다니는 여자는 안전했다.
범죄의 목표물은 대부분 어두운 시간에 혼자 다니는 여자였는데 성폭력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는 더욱 위험했다. 엘리사는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엄마를 닮아 예쁜 편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노리는 남자들이 많았다. 그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점점 빗방울이 굵어졌다. 그녀는 더 힘껏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모퉁이만 돌면 그녀의 집이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쿵! 아야! 그녀는 무언가에 부딪혀 넘어졌다. 혹시 범죄자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누군지도 모른 채 살려달라고 말하며 빌기 시작했다. 엘리사?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놀라며 살며시 눈을 떴다. 그러나 비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야, 태민 오빠. 7년 만이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태민이 오빠가 바로 그녀 앞에 있었다. 태민이 오빠? 그녀는 너무 놀라 꿈은 아닌지 눈을 비벼보았다. 세차게 떨어지는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에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태민이를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태민이 오빠가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변함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오히려 더 멋있어져 있었다. 일어나 엘리사, 다친 데 없어? 태민이가 엘리사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다행이다 엘리사, 집까지 데려다 줄게. 어서 가자. 지금 이 시간에 다니는 건 위험해. 7년 만이었지만 비 오는 거리에서 반갑다는 인사를 나누기에는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그가 서둘러 말했다. 오빠.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야? 오빠 아이야? 그런데 엘리사 역시 7년 만에 만난 사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의 곁에 서 있던 아이가 누군지 몹시 궁금해 태민이에게 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태민이 옆에 서 있던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요? 다음엔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